예순이 넘어서 남편을 미행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바람난 남편을 잡으러 갔고, 그곳에 다른 여자가 있다고 믿었고, 결국 위치 추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숨기고 있던 건 늦바람난 남편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장 눈물 나는 남편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주택가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60대 초반 주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35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한 남편은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늘 같은 평가를 받아왔다. 재미는 없지만 믿음직한 사람, 무뚝뚝하고 표현이 서툴러 살갑게 대하는 맛은 없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평가였다. 실제로 남편은 결혼 후 단 한 번도 외도의 기미를 보인 적이 없었고 매달 월급을 꼬박꼬박 집으로 가져다 주었으며 명절이나 제사 같은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도 실은 내색 한 번 없이 도맡아 처리하는 성실한 가장이었다. 그녀 역시 그런 남편을 깊이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나 집 밖에서 이상한 행동을 할 거라는 상상은 그녀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스쳐 지나간 적이 없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이란 정말 알 수 없는 법이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평온했던 일상은 균열을 맞이하게 된다. 2년 전 남편은 30년 넘게 몸담아 온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했다. 회사의 구조 조정으로 인한 희망퇴직이었고 남편은 오랜 직장 생활을 마감하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부부 모두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며 나름의 여유를 즐겼다. 아침에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일어나 함께 동네를 산책했고 점심때면 근처 백반집에서 여유롭게 식사를 했으며 주말에는 손주들을 데리고 공원에 나가 놀아주며 시간을 보냈다. 퇴직 후의 삶이 그리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랜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는 것도 괜찮다는 위안을 얻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표정과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은 TV를 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상하다고 자신도 모르게 출근 준비를 할 뻔했다고 말했다. 몸에 깊이 밴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는 모양이라는 그의 말에서 퇴직 후의 혼란과 상실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적응하리라 믿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다. 어느 날부턴가 남편의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자주 걸려오기 시작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남편은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부엌이나 베란다로 향했고 문을 닫거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통화를 했다. 그녀가 왜 거실에서 받지 않느냐고 물으면 남편은 시끄러워서 잘 안 들린다거나 상대방 목소리가 작아서 조용한 곳으로 가야 한다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평소 같았으면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일이었다. 35년을 함께 산 부부 사이에 의심이란 감정은 낯선 것이었고
남편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불편하고 어색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개운하지 않았고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전화 통화뿐만 아니라 남편의 외출 패턴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친구들을 만난다며 외출하던 남편이 점차 외출 횟수를 늘려갔다. 동창 모임이 있다. 회사 동료들과 약속이 있다. 동호회 활동을 한다는 등 다양한 이유를 대며 거의 매일 집을 나섰다. 퇴직 후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에 그녀는 처음에는 남편의 외출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문제는 외출 중에 남편과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예전에는 전화를 하면 거의 즉시 받던 남편이 이제는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급하게 끊는 경우가 많아졌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느라 전화벨 소리를 못 들었다거나 나이가 들어 귀가 어두워진 것 같다는 설명을 했지만 그녀의 의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평생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남편을 의심한다는 것이 스스로에게도 불편했지만 한 번 싹 튼 의심의 씨앗은 무섭게 자라나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통장을 발견했을 때였다. 어느 날 집안 서랍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남편의 퇴직금 통장을 보게 되었다. 통장을 펼쳐든 순간 그녀는 눈을 의심했다. 퇴직할 때 받았던 목돈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어 있었던 것이다. 몇 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빠져나간 상태였고 이체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김도현이라는 같은 이름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이 이체되어 있었다. 김도현이라는 이름은 그녀에게 전혀 낯선 이름이었다. 남편의 친구나 친척 혹은 회사 동료 중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지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다. 이름만 놓고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이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젊은 여자의 모습이 자꾸만 그려졌다. 남편의 수상한 행동, 잦은 외출, 받지 않는 전화, 그리고 이제는 알 수 없는 사람에게로 흘러간 거액의 돈까지.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것 같았고 그 그림은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모습이었다. 퇴직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부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아껴둔 소중한 자금이었고 자식들의 결혼도 모두 마치고 이제 겨우 한숨 돌리며 불만의 시간을 즐기려 했던 계획의 밑바탕이었다. 그런 돈이 알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갔다는 사실은 그녀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며칠 동안 그녀는 남편에게 직접 물어볼까 말까를 수없이 고민했다. 통장을 남편 앞에 내밀고 이게 뭐냐고 따져 묻는 상상을 해봤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기가 어려웠다. 만약 자신이 생각하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고 35년 동안 쌓아온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광경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차라리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러나 모르는 것도
지옥이고 아는 것도 지옥이었다. 매일 밤 남편 옆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지새우는 일이 반복되었고, 의심과 두려움은 그녀의 일상을 잠식해갔다. 결국 그녀는 60이 넘은 나이에 생전 처음으로 남편을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요즘 세상에 의심스러운 배우자를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위치 추적이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이었겠지만 그녀에게는 어려운 작업이었다. 휴대폰을 조작하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아는 동생에게 넌지시 물어가며 간신히 남편이 사용하는 차량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설정을 마쳤다. 처음으로 지도 앱을 켜고 빨간 점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녀는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즐거운 경험이 아니었다. 오히려 남편을 이런 식으로 감시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한심하게 느껴졌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 마음이 무거웠다. 며칠 동안 남편의 위치를 추적한 결과 이상한 패턴이 발견되었다. 남편은 분명 동네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거나 공창 모임에 참석한다고 말하고 나갔지만 실제 위치는 전혀 다른 곳이었다. 그곳은 그들이 사는 동네도 아니었고 남편이 자주 가던 기원이나 복지관, 교회 같은 곳도 아니었다. 낯선 지역의 한 골목이었고 더욱 이상한 것은 남편이 계속해서 같은 장소로 향한다는 점이었다. 일주일 동안 지켜본 결과 패턴은 명확했다. 남편은 점심 식사 후에 외출해서 오후 2시쯤 그 장소에 도착했고 밤 9시가 넘어서야 그곳을 빠져나왔다. 거의 7시간을 그곳에서 보내는 셈이었다. 그 시간 동안 그녀가 전화를 걸면 대부분 받지 않았고 받더라도 급하게 끊어버리기 일쑤였다. 이쯤 되자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그림만 그려졌다. 늦바람이 난 남편이 어떤 여자의 집을 드나들고 있다는 그림이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고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여 몰려왔다.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나니 몸과 마음이 모두 한계에 도달했다. 밥맛도 없었고 교회에 가서도 찬송가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때 문득 예전에 남편이 친구 이야기를 하며 했던 말이 떠올랐다. 괜히 의심만 하고 속 끓이지 말고 확실히 보고 나서 말하라는 조언이었다. 사실이면 그때 싸우고 아니면 그냥 웃고 넘어가면 된다는 말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을 이제는 남편에게 그대로 돌려줄 차례가 된 것 같았다. 차라리 확인하기로 했다.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사실이면 그때 모든 것을 부숴버리든지 아니면 자신이 미쳤다고 사과하든지 하기로 마음먹었다. 결행의 날이 왔다. 남편이 점심을 먹고 외출 준비를 하던 날이었다. 늘 하던 대로 어디 나갔다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현관문을 나섰다. 그녀는 남편이 완전히 나간 것을 확인한 후 재빨리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다. 거리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휴대폰에 위치 추적 앱을 확인하며 기사에게 목적지를 알려줬다.
급한 일이라며 빨리 가달라고 부탁했고, 기사는 백미러로 그녀의 얼굴을 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아마도 수많은 사연을 가진 승객들을 태워본 경험 많은 기사였을 것이다. 도착한 곳은 생각보다 평범한 동네였다. 낡은 상가와 오래된 빌라들이 모여있는 서울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동네였다. 남편의 차는 작은 골목길 한쪽에 세워져 있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요동쳤다. 손이 덜덜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다. 잠시 골목 입구의 벽에 기대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마음을 진정시킨 후 조심스럽게 남편이 향한 방향을 따라갔다. 그녀가 예상했던 것은 모텔이나 아파트 같은 곳이었다.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탓인지도 몰랐다. 그러나 남편이 들어간 곳은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였다. 재활의원이라는 간판이 걸린 건물이었다. 재활의원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순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 더욱 혼란스러워진 그녀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건물 맞은편에 있는 작은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재활의원 입구를 주시했다. 1시간, 2시간이 흘렀다. 카페에서 커피를 시켜놓고 남편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봤다. 여기까지 와서 카페에 앉아 남편이 나오기만 기다리는 자신의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스스로가 우스워서 눈물이 핑 돌았다. 그때 재활의원 문이 열리고 남편이 누군가를 부축하며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허리를 굽히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왼쪽 다리를 절뚝거리는 중년 여성이었다. 남편은 그 여자의 어깨를 받쳐주고 계단을 한 칸씩 조심스럽게 내려올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주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녀의 가슴은 이상한 방향으로 쿵 하고 내려앉았다. 순간적으로 직감이 왔다. 저 여자가 김도현이라는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여성의 얼굴이 그녀에게도 나직다는 점이었다. 자세히 보니 그 여성은 다름 아닌 자신의 친정 동생이었다. 몇 년 전 동생은 남편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지방으로 내려갔고 그 후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다는 소식만 전해 들었었다. 당시 병원에 찾아가겠다고 했더니 동생이 펄쩍 뛰며 말렸다. 괜찮으니 오지 말라고 나중에 회복되면 사진을 찍어 보내주겠다고 했다. 그녀도 그때 마침 자식들 문제로 정신이 없었고 동생이 그렇게까지 말리니 억지로 찾아가는 것도 부담스러워 그냥 넘어갔었다. 그런데 지금 재활의원 계단을 내려오는 동생의 모습은 그녀가 기억하던 모습과 너무나 달랐다. 몸의 반쪽은 말라붙은 것처럼 야위었고 얼굴에는 깊은 피곤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남편은 그런 동생 옆에서 마치 오랫동안 돌봐온 보호자처럼 자연스럽고 익숙한 손길로 그녀를 챙기고 있었다. 계단을 다 내려온 후에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동생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기까지 했다. 오늘은 운동을 많이 했으니 집에 가서 푹 쉬라는 말도 건넸다. 그제야 재활의원 유리문에
적힌 작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환자 이름이 적힌 명패였다. 김도현. 통장에서 봤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의심하고 두려워했던 수상한 여자는 다름 아닌 자신의 친동생이었고, 남편이 몰래 이체했던 돈은 동생의 재활 치료비와 생활비였던 것이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울어야 할지 몰라 그냥 멍하니 두 사람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남편은 동생을 택시에 태워 보내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택시가 사라지는 방향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들었다. 담배를 입에 물고 라이터를 켜려다 말고 긴 한숨을 쉬며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평생 담배 한 번 피우지 않던 남편이 담배를 꺼내 든 모습을 보니 가슴이 저려왔다. 그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그녀는 카페 문을 박차고 나가 남편 쪽으로 걸어갔다. 남편이 뒤돌아섰을 때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고 얼굴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남편은 힘없이 웃으며 그 말은 자신이 해야 할 말이라고 답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봤다고 말했다. 남편이 동생을 도와주는 것을 다 봤다고 했다. 남편의 눈이 크게 떠졌고 언제부터 알았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언제부터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퇴직금 통장에서 동생 이름을 보고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고 오늘은 아예 뒤따라왔다고 털어놨다. 자신이 아주 추하게 굴었다고 인정했다. 남편은 긴 한숨을 내쉬며 전봇대 쪽으로 몸을 기댔다. 고개를 숙인 채 미안하다고 말했다. 말을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녀가 동생이 언제부터 저렇게 된 거냐고 묻자 남편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무엇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했다. 한참 후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1년 전이었다. 매형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가 아닌 남편에게 직접 전화가 온 것이었다. 매형은 동생이 큰 사고를 당했다고 알려왔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남기고 도망갔고 동생은 남편의 보증을 잘못 써서 집까지 잃었다는 것이었다. 생계를 위해 공장에서 청소 일을 하다가 큰 사고를 당해 반신마비가 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에게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내가 알게 되면 분명 모든 것을 제쳐두고 달려가서 평생 모은 적금과 퇴직금까지 다 털어 동생을 도와주겠다고 나설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되면 아내까지 무너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고 남편은 그 광경을 차마 견딜 수 없었다. 처음에는 병원비와 재활비 일부만 도와주려고 했다. 그러나 막상 병원에 가서 동생을 보니 생각이 바뀌었다. 동생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보였다. 희망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기만 하는 모습이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남편은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다. 퇴직금 일부를 꺼내서라도 동생이 그나마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약값, 재활치료비, 생활비가 계속 필요했고 지출은 점점 늘어만 갔다. 남편은 계속 설명했다. 아내에게 말하면 함께 짊어질 수 있었겠지만 아내가 당연하다는 듯 자신의 몫까지 포기하고 모든 것을 동생에게 쏟아부을 것이 두려웠다고 했다. 평생 처음으로 아내 몰래 아내의 가족을 돕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그것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비겁하지 않은 비겁함이었다고 표현했다. 최근 몇 달간은 오전에 재활의원에 가서 동생을 돌보고 오후에는 공사장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 일을 했으며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까지 했다고 털어놨다. 이 나이에 그런 일을 계속한다는 것이 쪽팔렸지만 몸이 멀쩡한데 그 정도도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남편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몰라. 매일 밤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남편은 아내가 남편과 동생 사이에서 찢어지는 얼굴로 사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었다고 답했다. 차라리 혼자 욕먹고 의심받고 미움당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었다. 남편의 말이 그녀의 가슴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다. 그날 두 사람은 재활의원 앞 작은 공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앞에는 바람에 살랑거리는 나무 잎들만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남편이 자신보다 동생을 더 아끼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남편이 황급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쳐다봤다. 그녀는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이제 보니 남편이 제일 아끼려고 했던 사람은 자신이었다고. 남편이 동생을 도우면서도 끝까지 자신을 지키려고 숨기고 버텼다는 것을 알겠다고 했다. 방법은 서툴렀지만 마음만큼은 이해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남편은 툭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자신도 처음 하는 일이었다고. 누군가를 지키려고 스스로 미움받는 역할을 떠맡은 것은 처음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는 함께 하자고. 남편 혼자 싸우지 말고 자신도 동생의 언니로서 함께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평생같이 늙어온 게 괜히 아니라고 덧붙였다. 남편의 눈가에 처음 보는 눈물이 맺혔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모든 것을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 퇴직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동생의 재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앞으로 줄일 수 있는 지출이 무엇인지 식탁에 앉아 전부 펼쳐놓고 계산했다. 쉽지 않은 현실이었다. 예전처럼 외식도 자주 못하게 되었고 여행 가자는 말도 꺼내지 못할 때가 많았다.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이것저것 절약하며 살아야 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은 더 단단해진 느낌이 들었다. 비밀로 인해 서로를 의심하며 살던 때보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함께 마주하는 지금이 훨씬 나았다. 밤에 잠들기 전 그녀가 후회하지 않느냐고 묻곤 했다. 그러면 남편은 늘 같은 대답을 했다. 사실 조금은 후회한다고. 이 나이에 편의점 카운터에 서는 것은 허리가 아프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아내 뒤통수를 치고 편하게 사는 것보다는 이게 100배는 낫다고 덧붙였다. 그 말에 그녀도 웃으며 답했다. 남편을 의심하며 혼자 울던 그 며칠이 지금 힘든 것보다 훨씬 더 지옥 같았다고. 이제는 함께 힘든 것이니 이것이 가족이라고 말했다. 요즘도 가끔 TV에서 온갖 사건 사고 사연을 보다 보면 남편을 의심하던 그때의 자신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있다. 택시를 타고 남편을 미행하고 카페에 숨어서 지켜보던 자신의 모습이 우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럽게 느껴진다. 하지만 동시에 그때 끝까지 모른 척하지 않고 확인하러 갔던 자신을 조금은 칭찬해주고 싶다. 만약 겁이 나서 계속 피하기만 했다면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의심하며 같은 집에서 다른 방향을 보고 살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더라도 때로는 용기를 내어 확인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이제 그녀는 가족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다. 가족은 서로를 끝까지 믿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서로의 비밀을 함께 짊어지는 사람들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조용히 혼자 고군분투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 그 눈을 잃지 않는 것이 늙어가면서 가져야 할 가장 큰 지혜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다. 서툴고 완벽하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동생의 재활 치료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완전한 회복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경제적으로도 여전히 빠듯하고 남편은 여전히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하며 돈을 벌고 있다. 그녀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찾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고 노력한다. 쉽지 않은 나날들이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에게 비밀을 갖지 않는다.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한다. 때때로 동생을 함께 방문해 재활 치료를 격려하고 조금씩 나아지는 동생의 모습을 보며 희망을 갖는다. 이 이야기가 혹시라도 배우자를 의심하며 혼자 속 끓이고 있는 이들에게 작은 위로와 생각거리가 되기를 바란다. 세상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가 다른 경우가 많다. 의심스러운 행동 뒤에는 예상치 못한 진실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서툴지만 최선을 다해 가족을 지키려 애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고 오해를 감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떠올려 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의심이 들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직접 확인하고 대화하기를 권한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아무리 두렵더라도 오해와 의심 속에서 고통받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가 짧으셨나요? 더 길게 듣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예순이 넘어서 남편을 미행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바람난 남편을 잡으러 갔고 그곳에 다른 여자가 있다고 믿었고 결국 위치 추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숨기고 있던 건 늦바람난 남편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장 눈물 나는 남편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주택가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60대 초반 주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35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한 남편은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늘 같은 평가를 받아왔다. 재미는 없지만 믿음직한 사람, 무뚝뚝하고 표현이 서툴러 살갑게 대하는 맛은 없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평가였다. 실제로 남편은 결혼 후 단 한 번도 외도의 기미를 보인 적이 없었고 매달 월급을 꼬박꼬박 집으로 가져다 주었으며 명절이나 제사 같은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도 실은 내색 한 번 없이 도맡아 처리하는 성실한 가장이었다. 그녀 역시 그런 남편을 깊이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나 집 밖에서 이상한 행동을 할 거라는 상상은 그녀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스쳐 지나간 적이 없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이란 정말 알 수 없는 법이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평온했던 일상은 균열을 맞이하게 된다. 2년 전 남편은 30년 넘게 몸담아온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했다.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희망퇴직이었고 남편은 오랜 직장 생활을 마감하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부부 모두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며 나름의 여유를 즐겼다. 아침에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일어나 함께 동네를 산책했고 점심때면 근처 백반집에서 여유롭게 식사를 했으며 주말에는 손주들을 데리고 공원에 나가 놀아주며 시간을 보냈다. 퇴직 후의 삶이 그리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랜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는 것도 괜찮다는 위안을 얻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표정과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은 TV를 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상하다고 자신도 모르게 출근 준비를 할 뻔했다고 말했다. 몸에 깊이 밴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는 모양이라는 그의 말에서 퇴직 후의 혼란과 상실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적응하리라 믿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다. 어느 날부턴가 남편의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자주 걸려오기 시작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남편은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부엌이나 베란다로 향했고 문을 닫거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통화를 했다. 그녀가 왜 거실에서 받지 않느냐고 물으면 남편은 시끄러워서 잘 안 들린다거나 상대방 목소리가 작아서 조용한 곳으로 가야 한다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평소 같았으면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일이었다. 35년을 함께 산 부부 사이에 의심이란 감정은 낯선 것이었고, 남편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불편하고 어색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개운하지 않았고,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전화 통화뿐만 아니라 남편의 외출 패턴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친구들을 만난다며 외출하던 남편이 점차 외출 횟수를 늘려갔다. 동창 모임이 있다. 회사 동료들과 약속이 있다. 동호회 활동을 한다는 등 다양한 이유를 대며 거의 매일 집을 나섰다. 퇴직 후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에 그녀는 처음에는 남편의 외출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문제는 외출 중에 남편과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예전에는 전화를 하면 거의 즉시 받던 남편이 이제는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급하게 끊는 경우가 많아졌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느라 전화벨 소리를 못 들었다거나 나이가 들어 귀가 어두워진 것 같다는 설명을 했지만 그녀의 의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평생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남편을 의심한다는 것이 스스로에게도 불편했지만 한 번 싹 튼 의심의 씨앗은 무섭게 자라나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통장을 발견했을 때였다. 어느 날 집안 서랍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남편의 퇴직금 통장을 보게 되었다. 통장을 펼쳐든 순간 그녀는 눈을 의심했다. 퇴직할 때 받았던 목돈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어 있었던 것이다. 몇 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빠져나간 상태였고 이체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김도현이라는 같은 이름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이 이체되어 있었다. 김도현이라는 이름은 그녀에게 전혀 낯선 이름이었다. 남편의 친구나 친척 혹은 회사 동료 중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지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다. 이름만 놓고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이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젊은 여자의 모습이 자꾸만 그려졌다. 남편의 수상한 행동, 잦은 외출, 받지 않는 전화, 그리고 이제는 알 수 없는 사람에게로 흘러간 거액의 돈까지.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것 같았고 그 그림은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모습이었다. 퇴직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부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아껴둔 소중한 자금이었고 자식들의 결혼도 모두 마치고 이제 겨우 한숨 돌리며 불만의 시간을 즐기려 했던 계획의 밑바탕이었다. 그런 돈이 알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갔다는 사실은 그녀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며칠 동안 그녀는 남편에게 직접 물어볼까 말까를 수없이 고민했다. 통장을 남편 앞에 내밀고 이게 뭐냐고 따져 묻는 상상을 해봤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기가 어려웠다. 만약 자신이 생각하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고 35년 동안 쌓아온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광경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차라리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러나 모르는 것도 지옥이고 아는 것도 지옥이었다. 매일 밤 남편 옆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지새우는 일이 반복되었고, 의심과 두려움은 그녀의 일상을 잠식해갔다. 결국 그녀는 60이 넘은 나이에 생전 처음으로 남편을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요즘 세상에 의심스러운 배우자를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위치 추적이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이었겠지만 그녀에게는 어려운 작업이었다. 휴대폰을 조작하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아는 동생에게 넌지시 물어가며 간신히 남편이 사용하는 차량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설정을 마쳤다. 처음으로 지도 앱을 켜고 빨간 점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녀는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즐거운 경험이 아니었다. 오히려 남편을 이런 식으로 감시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한심하게 느껴졌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 마음이 무거웠다. 며칠 동안 남편의 위치를 추적한 결과 이상한 패턴이 발견되었다. 남편은 분명 동네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거나 공창 모임에 참석한다고 말하고 나갔지만 실제 위치는 전혀 다른 곳이었다. 그곳은 그들이 사는 동네도 아니었고 남편이 자주 가던 기원이나 복지관, 교회 같은 곳도 아니었다. 낯선 지역의 한 골목이었고 더욱 이상한 것은 남편이 계속해서 같은 장소로 향한다는 점이었다. 일주일 동안 지켜본 결과 패턴은 명확했다. 남편은 점심 식사 후에 외출해서 오후 2시쯤 그 장소에 도착했고 밤 9시가 넘어서야 그곳을 빠져나왔다. 거의 7시간을 그곳에서 보내는 셈이었다. 그 시간 동안 그녀가 전화를 걸면 대부분 받지 않았고 받더라도 급하게 끊어버리기 일쑤였다. 이쯤 되자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그림만 그려졌다. 늦바람이 난 남편이 어떤 여자의 집을 드나들고 있다는 그림이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고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여 몰려왔다.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나니 몸과 마음이 모두 한계에 도달했다. 밥맛도 없었고 교회에 가서도 찬송가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때 문득 예전에 남편이 친구 이야기를 하며 했던 말이 떠올랐다. 괜히 의심만 하고 속 끓이지 말고 확실히 보고 나서 말하라는 조언이었다. 사실이면 그때 싸우고 아니면 그냥 웃고 넘어가면 된다는 말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을 이제는 남편에게 그대로 돌려줄 차례가 된 것 같았다. 차라리 확인하기로 했다.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사실이면 그때 모든 것을 부숴버리든지 아니면 자신이 미쳤다고 사과하든지 하기로 마음먹었다. 결행의 날이 왔다. 남편이 점심을 먹고 외출 준비를 하던 날이었다. 늘 하던 대로 어디 나갔다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현관문을 나섰다. 그녀는 남편이
완전히 나간 것을 확인한 후 재빨리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다. 거리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휴대폰에 위치 추적 앱을 확인하며 기사에게 목적지를 알려줬다. 급한 일이라며 빨리 가달라고 부탁했고, 기사는 백미러로 그녀의 얼굴을 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아마도 수많은 사연을 가진 승객들을 태워본 경험 많은 기사였을 것이다. 도착한 곳은 생각보다 평범한 동네였다. 낡은 상가와 오래된 빌라들이 모여있는 서울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동네였다. 남편의 차는 작은 골목길 한쪽에 세워져 있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요동쳤다. 손이 덜덜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다. 잠시 골목 입구의 벽에 기대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마음을 진정시킨 후 조심스럽게 남편이 향한 방향을 따라갔다. 그녀가 예상했던 것은 모텔이나 아파트 같은 곳이었다.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탓인지도 몰랐다. 그러나 남편이 들어간 곳은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였다. 재활의원이라는 간판이 걸린 건물이었다. 재활의원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순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 더욱 혼란스러워진 그녀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건물 맞은편에 있는 작은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재활의원 입구를 주시했다. 1시간, 2시간이 흘렀다. 카페에서 커피를 시켜놓고 남편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봤다. 여기까지 와서 카페에 앉아 남편이 나오기만 기다리는 자신의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스스로가 우스워서 눈물이 핑 돌았다. 그때 재활의원 문이 열리고 남편이 누군가를 부축하며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허리를 굽히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왼쪽 다리를 절뚝거리는 중년 여성이었다. 남편은 그 여자의 어깨를 받쳐주고 계단을 한 칸씩 조심스럽게 내려올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주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녀의 가슴은 이상한 방향으로 쿵 하고 내려앉았다. 순간적으로 직감이 왔다. 저 여자가 김도현이라는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여성의 얼굴이 그녀에게도 낯익다는 점이었다. 자세히 보니 그 여성은 다름 아닌 자신의 친정 동생이었다. 몇 년 전 동생은 남편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지방으로 내려갔고 그 후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다는 소식만 전해 들었었다. 당시 병원에 찾아가겠다고 했더니 동생이 펄쩍 뛰며 말렸다. 괜찮으니 오지 말라고, 나중에 회복되면 사진을 찍어 보내주겠다고 했다. 그녀도 그때 마침 자식들 문제로 정신이 없었고 동생이 그렇게까지 말리니 억지로 찾아가는 것도 부담스러워 그냥 넘어갔었다. 그런데 지금 재활의원 계단을 내려오는 동생의 모습은 그녀가 기억하던 모습과 너무나 달랐다. 몸의 반쪽은 말라붙은 것처럼 야위었고 얼굴에는 깊은 피곤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남편은 그런 동생 옆에서 마치 오랫동안 돌봐온 보호자처럼 자연스럽고 익숙한 손길로 그녀를 챙기고 있었다. 계단을 다 내려온 후에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동생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기까지 했다. 오늘은 운동을 많이 했으니 집에 가서 푹 쉬라는 말도 건넸다. 그제야 재활의원 유리문에 적힌 작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환자 이름이 적힌 명패였다. 김도현. 통장에서 봤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의심하고 두려워했던 수상한 여자는 다름 아닌 자신의 친동생이었고, 남편이 몰래 이체했던 돈은 동생의 재활 치료비와 생활비였던 것이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울어야 할지 몰라 그냥 멍하니 두 사람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남편은 동생을 택시에 태워 보내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택시가 사라지는 방향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들었다. 담배를 입에 물고 라이터를 켜려다 말고 긴 한숨을 쉬며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평생 담배 한 번 피우지 않던 남편이 담배를 꺼내 든 모습을 보니 가슴이 저려왔다. 그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그녀는 카페 문을 박차고 나가 남편 쪽으로 걸어갔다. 남편이 뒤돌아섰을 때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고 얼굴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남편은 힘없이 웃으며 그 말은 자신이 해야 할 말이라고 답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봤다고 말했다. 남편이 동생을 도와주는 것을 다 봤다고 했다. 남편의 눈이 크게 떠졌고 언제부터 알았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언제부터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퇴직금 통장에서 동생 이름을 보고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고 오늘은 아예 뒤따라왔다고 털어놨다. 자신이 아주 추하게 굴었다고 인정했다. 남편은 긴 한숨을 내쉬며 전봇대 쪽으로 몸을 기댔다. 고개를 숙인 채 미안하다고 말했다. 말을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녀가 동생이 언제부터 저렇게 된 거냐고 묻자 남편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무엇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했다. 한참 후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1년 전이었다. 매형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가 아닌 남편에게 직접 전화가 온 것이었다. 매형은 동생이 큰 사고를 당했다고 알려왔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남기고 도망갔고 동생은 남편의 보증을 잘못 써서 집까지 잃었다는 것이었다. 생계를 위해 공장에서 청소 일을 하다가 큰 사고를 당해 반신마비가 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에게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내가 알게 되면 분명 모든 것을 제쳐두고 달려가서 평생 모은 적금과 퇴직금까지 다 털어 동생을 도와주겠다고 나설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되면 아내까지 무너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고 남편은 그 광경을 차마 견딜 수 없었다. 처음에는 병원비와 재활비 일부만 도와주려고 했다.
그러나 막상 병원에 가서 동생을 보니 생각이 바뀌었다. 동생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희망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기만 하는 모습이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남편은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다. 퇴직금 일부를 꺼내서라도 동생이 그나마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약값, 재활치료비, 생활비가 계속 필요했고 지출은 점점 늘어만 갔다. 남편은 계속 설명했다. 아내에게 말하면 함께 짊어질 수 있었겠지만 아내가 당연하다는 듯 자신의 몫까지 포기하고 모든 것을 동생에게 쏟아부을 것이 두려웠다고 했다. 평생 처음으로 아내 몰래 아내의 가족을 돕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그것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비겁하지 않은 비겁함이었다고 표현했다. 최근 몇 달간은 오전에 재활의원에 가서 동생을 돌보고 오후에는 공사장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 일을 했으며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까지 했다고 털어놨다. 이 나이에 그런 일을 계속한다는 것이 쪽팔렸지만 몸이 멀쩡한데 그 정도도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남편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몰라. 매일 밤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남편은 아내가 남편과 동생 사이에서 찢어지는 얼굴로 사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었다고 답했다. 차라리 혼자 욕먹고 의심받고 미움당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었다. 남편의 말이 그녀의 가슴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다. 그날 두 사람은 재활의원 앞 작은 공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앞에는 바람에 살랑거리는 나무 잎들만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남편이 자신보다 동생을 더 아끼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남편이 황급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쳐다봤다. 그녀는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이제 보니 남편이 제일 아끼려고 했던 사람은 자신이었다고. 남편이 동생을 도우면서도 끝까지 자신을 지키려고 숨기고 버텼다는 것을 알겠다고 했다. 방법은 서툴렀지만 마음만큼은 이해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남편은 툭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자신도 처음 하는 일이었다고. 누군가를 지키려고 스스로 미움받는 역할을 떠맡은 것은 처음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는 함께 하자고. 남편 혼자 싸우지 말고 자신도 동생의 언니로서 함께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평생같이 늙어온 게 괜히 아니라고 덧붙였다. 남편의 눈가에 처음 보는 눈물이 맺혔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모든 것을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 퇴직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동생의 재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앞으로 줄일 수 있는 지출이 무엇인지 식탁에 앉아 전부 펼쳐놓고 계산했다. 쉽지 않은 현실이었다. 예전처럼 외식도 자주 못하게 되었고
여행 가자는 말도 꺼내지 못할 때가 많았다.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이것저것 절약하며 살아야 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은 더 단단해진 느낌이 들었다. 비밀로 인해 서로를 의심하며 살던 때보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함께 마주하는 지금이 훨씬 나았다. 밤에 잠들기 전 그녀가 후회하지 않느냐고 묻곤 했다. 그러면 남편은 늘 같은 대답을 했다. 사실 조금은 후회한다고. 이 나이에 편의점 카운터에 서는 것은 허리가 아프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아내 뒤통수를 치고 편하게 사는 것보다는 이게 100배는 낫다고 덧붙였다. 그 말에 그녀도 웃으며 답했다. 남편을 의심하며 혼자 울던 그 며칠이 지금 힘든 것보다 훨씬 더 지옥 같았다고. 이제는 함께 힘든 것이니 이것이 가족이라고 말했다. 요즘도 가끔 TV에서 온갖 사건 사고, 사연을 보다 보면 남편을 의심하던 그때의 자신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있다. 택시를 타고 남편을 미행하고 카페에 숨어서 지켜보던 자신의 모습이 우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럽게 느껴진다. 하지만 동시에 그때 끝까지 모른 척하지 않고 확인하러 갔던 자신을 조금은 칭찬해주고 싶다. 만약 겁이 나서 계속 피하기만 했다면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의심하며 같은 집에서 다른 방향을 보고 살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더라도 때로는 용기를 내어 확인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이제 그녀는 가족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다. 가족은 서로를 끝까지 믿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서로의 비밀을 함께 짊어지는 사람들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조용히 혼자 고군분투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 그 눈을 잃지 않는 것이 늙어가면서 가져야 할 가장 큰 지혜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다. 서툴고 완벽하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동생의 재활 치료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완전한 회복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경제적으로도 여전히 빠듯하고 남편은 여전히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하며 돈을 벌고 있다. 그녀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찾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고 노력한다. 쉽지 않은 나날들이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에게 비밀을 갖지 않는다.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한다. 때때로 동생을 함께 방문해 재활 치료를 격려하고 조금씩 나아지는 동생의 모습을 보며 희망을 갖는다. 이 이야기가 혹시라도 배우자를 의심하며 혼자 속 끓이고 있는 이들에게 작은 위로와 생각거리가 되기를 바란다. 세상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가 다른 경우가 많다. 의심스러운 행동 뒤에는 예상치 못한 진실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서툴지만 최선을 다해 가족을 지키려 애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고 오해를 감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떠올려 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의심이 들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직접 확인하고 대화하기를 권한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아무리 두렵더라도 오해와 의심 속에서 고통받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